소개받은 최동일 교수입니다. 모터 제어기 관련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서 부제로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과거, 현재, 미래 전망까지 한번 담는 발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 액추에이터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이 열리진 않은 상태지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품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액추에이터, 제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그 액추에이터가 파워만 충분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제어만 될 수 있으면 못할 그 자세가 없고 운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로봇 액추에이터가 잘 움직여만 준다면 충분히 훌륭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로봇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기, 모터 제어기로 구성돼서 최근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부분 여기 QDD 타입, 쿼시 다이렉트 드라이브 타입의 모터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 액추에이터가 모듈로서 구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터의 회전력은 대부분 빠르게 동작을 합니다. 빠른 회전에 특화되어 있죠. 뭐 선풍기든 헤어 드라이기든 빠르게 돕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감속을 시키면서 토크를 증대시키는 감속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활한 모터 제어를 위한 제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로봇 시스템에서는 상위 제어기가 따로 있어서 PC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과 같은 상위 제어기에서 통신 신호를 이용해서 제어 입력을 주면 그걸 제어기 단에서 받아서 반도체 소자를 부동시킴으로써 BLDC 모터, DC 모터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가 그 후단에 있어서 모터의 토크를 증대시키고 속도를 감소시키고 적절한 속도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명지대에 와서부터 꾸준히 이제 액추에이터 개발 쪽에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모듈형 액추에이터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해 왔고, 그러던 와중에 중국에서 굉장히 싸게 QDD 모터를 판매하기 시작한 게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 모터가 R&D 모터라는 모터인데 36대의 유성기어 감속기를 가지고 있고, 모터 감속기 제어기 일체형의 모듈형 액추에이터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한 10몇만 원, 20만 원 이랬어요, 하나에. 최근에는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비싸졌고, 사실 어떨 때는 구하기도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요 3D 프린터로 개발하다가 이 강성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중국산에서 워낙 싸게 잘 만드니까 이걸 사다가 제가 제어기 부분만 제가 개발한 모터 제어기로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액추에이터를 다른 연구기관들, 제가 같이 코업하고 있는 연구기관들과 같이 로봇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고, 이렇게 6족 보행 로봇 그리고 4족 보행 로봇을 최근에 개발하면서 제가 개발했던 구동기를 테스트해보고 실전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액추에이터를 개발할 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힘 좋고 빠르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제일 좋은데, 이 힘 좋은 것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터의 토크 상수를 올리면 반비례 관계로 속도 상수가 낮아지면서 빠른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세게 하기 위해서 감속비를 키우면 고감속 시스템이 되면서 응답성이 저하되고 백드라이브가 힘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고속 응답성과 저감속이면서도 토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전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토크 모터를 사용하면은 일반적으로 토크 상수가 큰 모터를 사용하게 되고 지름이 큰 모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다가 저감속기를 차용해서 응답성을 높이고 역구동성도 높여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좋게 하고, 그리고 최근에
AI 기반의 이 토크 제어가 이런 저감속 비에서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전압도 올리게 되면 아주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를 가능하게 하면서 고속으로 동작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고전압을 잘 안 썼느냐?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배터리 전원 소스가 일단 48V가 메인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전거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48V급에 특화되어 있어서 상용화나 대중 시중에 판매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48V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60V 이상, 거의 200V 이상의 그런 모터 제어기는 시중에 많이 안 나와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엘모, 이스라엘의 엘모사의 이런 제어기 같은 경우는 200V도 커버를 하는 모터 제어기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가격이 높고 MOQ가 10개 이상, 기본 10개 이상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쓸 때는 어떻게 과제비로 산다고 하는데 상용화할 때는 좀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많은 제품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요구 조건 속에서 저감속비를 써서 이제 로봇을 만들자. 그리고 그러면서도 속도도 내야 된다. 이런 요구 조건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전압 모터 제어기를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저도 48V, 60V급 제어기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를 200V 가까이 고전압 제어기를 개발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개발을 했었고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파워. 그래서 200V 전압을 거의 로직 볼테이지에 해당하는 5V, 3.3V의 저전압으로 변환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긴 했지만 그것을 또 PCB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전압을 파워 그라운드, 디지털 그라운드, 또 접지에 대한 부분도 잘 분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트라이얼 에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버전을 한 3-4개 만들면서 한 2년 가까이 개발한 상황이 되었고 게이트 드라이버나 모스펫 이런 부분도 다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그라운드로 생기지 않고 어떤 전류의 전압에 노이즈가 생기지 않도록 잘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통신 제어를 통해서 입력을 주기 때문에 통신은 또 3.3V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00V 이상의 전압이 여기로 타고 들어와서 노이즈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학기부터 이제 안식년을 갔다 와서 복귀해가지고 한 학기를 지내왔는데 사실 안식년 가가지고 제가 미국 애틀란타에 안식년을 갔었는데 가서 제 집에다가 거의 제 게러지에다가 그 실험실을 하나 더 차려가지고 그래서 PCB 만들고 또 테스트하고 또 3D 프린터도 하나 또 사가지고 그래서 직접 뽑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결과물이 요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사실 이것만 했는데 사실 안식년 시간이 없었으면 못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60V 구동전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전압 모터 제어기를 완성을 시켰고 지금처럼 동그란 형태의 중공 타입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전압으로 구동을 하게 되면 저감속 기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감속을 쓰니까 고토크 모터를 사용해야 돼서 좀 지름은 크지만 중공 그 공간이 남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고전압을 쓰기 때문에 고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전압을 쓰면 전류는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낮다 보니까 발열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펫이나 이런 소재에서 발열이 줄어들어서 발열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를 곱했을 때 이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도 고출력 특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사진 찍은 건데 제가 하여튼 요 과제에서 이 목업이고요.
이게 사실은 다리 한 짝이 1.8m, 그래서 굉장히 큰 로봇입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보행이 가능한 수중 보행 로봇 플랫폼 기술을 제가 컨소시엄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다리 구동기를 제가 담당해서 개발을 했고, 아주 초기 테스트와 구동 테스트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0V 여기 보시면 입력 전압에서 저희가 전류도 쭉 증가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부하 장치에다가 연결시켜서 로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제 좀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어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 코덱이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원래 발표하자고 하려 했던 고전한 모터리얼에 대한 부분이었고, 최근에 제가 또 다른 강연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 오준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었고, 사실 제 전공이 완전히 휴머노이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휴보 개발에 참여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발짝 뒤에서 거기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관찰자의 입장에서 휴머노이드를 바라왔었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제가 박사 졸업할 때 어디 작은 신문사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는데, 한 30년, 40년이 지나도 휴머노이드가 세상에 안 풀릴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드웨어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겠는데 지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지능 부분은 저희 휴머랩에서 담당하고 있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주로 하다 보니까 하드웨어 기술은 어떻게 하겠는데 지능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는 작년 2024년에 이게 충격적으로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세상에 나올 것 같다. 이런 굉장히 큰 그런 충격이 왔었습니다. 제 스스로. 왜냐하면 챗GPT를 사용하면서 아까 그 고전한 모터리얼을 개발할 때 막히는 부분을 챗GPT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 많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보면 걔 없었으면은 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챗GPT가 로봇의 몸을 입고 나오면 그게 휴머노이드가 되겠고 걔는 인간보다 뛰어나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어떤 1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약 10년 전에 우리 카이스트 DRC 휴보가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을 하면서 휴보로부터 대표됐던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자랑할 수 있었고, 하지만 아주 냉철하게 얘기해서는 일본의 야시모가 1970년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14년도 정도의 그 영상인데, 야시모는 항상 우리보다 진일보된 기술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었고, 솔직히는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또한 항상 동적 성능이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목표 지점이었는데, 그 당시 중국이 어땠느냐, 2015년도 동영상 자료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렇게 약간 장난감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밖에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술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상태였습니다.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2에서 휴보 팀이 우승을 했었고,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1이 있었는데, 1에서 이 셰프트라는 동경공대 출신의 사람들이 만든 이 회사에서 나온 팀이 사실상 다른 모든 팀을 압도할 수준으로 1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약간 기괴하게 생긴 저 로봇팔과 다리로 대회를 나와서 저기 뭐냐 했는데, 실제 동작하는 걸 봤더니 다른 팀들은 하나도 못하는데 유일하게 이 팀만 모든 임무를 완성했었어요, 샤프트가. 그래서 역시 일본은 일본이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일본이 이 대회 이후에 상용화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연구비를 많이 썼는데 상용화가 안 되냐, 그런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의장으로 있는 그 소프트뱅크에서 페퍼를 내놨었고, 이것이
굉장히 그래도 인기는 끌었고 홍보는 많이 됐었죠.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가 상용화를 성공했다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HRP, 아이스테 HRP 같은 경우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이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 2018년도 이후로는 거의 연구 결과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물론 지난주에 일본의 아이렉스에서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공개되곤 했는데 기술 수준이 아주 크게 진일보된 건 아니고 약간 예전 이 기술 그대로 다시 로봇을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휴머노이드가 이 상용화 부분에서 압박을 받았고 그 부분에 실패해서 약간 연구가 주저앉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또 이 일본의 휴머노이드가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새롭게 등장을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휴머노이드는 뭐 버스턴 다이나믹스, 물론 현대자동차 정의선 의장님이 대주주긴 하지만 미국 회사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항상 그 동적 성능에서 앞선 능력을 보여줬었고, 최근에는 유압 그리고 뭐 모델 기반 제어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계학습 기반 그리고 전기 모터 기반으로 아주 고성능의 로봇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투자한 앱트로닉스라는 곳의 아폴로 로봇도 작업지능 위주로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LLM을 탑재한 로봇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분야의 피지컬 AI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우리가 2021년도에 처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로봇 만들겠다 했을 때만 해도 처음 시작했던 게 쫄쫄이 바지 입은 사람이 춤춰가지고 야 저게 뭐냐 했는데 1년 만에 저렇게 첫 번째 하드웨어를 내놨고 1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단연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AI의 피겨 제로2는 동적 성능은 크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작업지능, 사람이 뭐 냉장고에다가 물건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지네들이 알아서 하고, 또 최근에는 BMW 미국 공장에서 로봇 그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직접 투입돼서 거의 1년 동안 사용을 했었고,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이제 은퇴시켜주고 이제 새로운 버전 또 투입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할로디 로보틱스라고 있었습니다. 할로디 로보틱스라고 바퀴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던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는 원엑스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을 바꾸고 내년에 약 월 구독료 70만 원 수준의 로봇을 이렇게 내놓겠다. 집사 로봇을 내놓겠다 해가지고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즐런티 로보틱스의 디짓이 19년도 정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조족걸, 그러니까 약간 무릎이 뒤로 꺾인 형태의 로봇 분야에서는 달리고 걷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는 로봇이었고, 여기서 지금 상용화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너무나도 크게 발전을 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놀랄 부분인데, 아까 유리텍이 2015년도만 해도 장난감 같은 로봇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제는 저렇게 로봇 군단을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단연 유리테크가 1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렇게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한 로봇을 생산하고 있고, 유니트리 유명하죠. 유니트리 지원이 이런 식으로 뭐 공중 앞돌기, 쿵푸, 앞차기, 뒤차기, 뒤돌려차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진 AI라고 여기서 나온 영상이 또 굉장히 화제죠. 얘가 보면 뒤돌려차기에 720도 턴킥, 태권도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 있는 자막이 CG가 아니고 AI로 합성한 것도 아니고 1배속으로 재생한 동영상이다. 그게 페이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나왔는데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러니까 여기 CEO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보호 장비 끼고 얘한테 발차기를 한번 맞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그런 동영상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단 접착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동적 성능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샤오팽이죠. 샤오팽의 아이언이라는 로봇이 또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로봇으로서 모델 워킹을 보여줬고 비율로서도 이거는 진짜 이거 안에 여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커버를 좀 벗겨서 보여주기도 해서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로봇 회사지만 역시나 독적 보행 성능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대표되는 이런 동쪽 보행 쪽에서 이제 중국, 우리 중국도 그 정도 이제 할 수 있고 더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마치 과시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의 투자와 그리고 인재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공부 잘한다 싶으면 다 의대로 빠져나가고 있고, 머리 좋은 학생들이 의사를 들고 또 거기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그런 오히려 반대였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은, 머리 좋은 학생들이 칭화대라든지 중국 로봇 쪽에 또 연구를 하면서 이쪽 부분에 굉장히 인재들이 많았고, 유니트리를 창업한 이 왕싱싱이라는 사람도 35살에 현재 유니트리 대표고, 아주 젊은 대표자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떠했느냐. 그래서 아주 좀 약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로봇 기술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그래도 대표 기업으로 뽑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오준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우준호 교수님이 창업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꾸준히 열심히 해왔고, 또 회사를 키워서 상장도 시켰고 삼성전자에 인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아직 그 어떤 매출 면에서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큰 시장을 창출하고는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수요가 엄청나게 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 시총 대비, 시총이 지금 9조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9조의 시총 대비 매출은 한 몇백억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난 날이 꽤 있어서 조금 사업 확장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 기계연구원 또 LG, 키스트, 또 여러 가지 또 창업하신 교수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보행도 카이스트 박혜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고, 또 조백기 교수님께서도 국내대 조백기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최근에 조족걸음으로 잘 걸음는 학습 기반의 로봇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랩스에서 같이 연구했었던 김동재 교수님, 위로보틱스에서는 알렉스라는 그 양팔 로봇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보면 양팔 로봇 쪽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아직은 안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는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중요한 기술은 사실상 구동기 쪽입니다. 요소 기술. 그래서 연구 개발을 많이 하면서 그 요소 기술들이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상용화나 시장 부분에서 커질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사실 GMP 기반 제어에서 쭉 발전해 와서 MPC 제어 기반으로 넘어갔다가 홀바디 컨트롤까지 가서, 사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홀바디 컨트롤로 파크로 앞돌기, 뒤돌기 별거 다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끝판왕을 다 보여줬는데 그게 한 2018년도, 19년도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를 거의 기점으로 해서 강화학습 기반의 보행, 아이작렛 이런 걸로 대표되는 강화학습 기반의 제어가 등장하면서 완전 또 보행 성능, 동적 성능이 진일보하게 되어서 현재는 연구자적인 측면에서
보행 기술은 이미 다 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중국에서 아까 그 엔진 AI의 T800만 봐도 이건 뭐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동적 성능이기 때문에 기술은 다 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다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은 확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캐치업하면 보행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현재의 연구 테마의 핵심은 피지컬 AI, 머니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이 작업지능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희경 교수님께서 또 로봇 핸드 발표해 주셨는데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머니플레이션을 잘해서 우리가 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로봇 그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말로 이제 명령하면 비전 랭귀지 액션 그래서 비전을 통해서 인식하고 말을 알아들어서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출신의 스탠포드에서 알로하라는 매니플레이션 프레임워크가 한 3년, 2년 정도에 개발됐었는데 거기서 그 개발을 주도했던 중국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썬데이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차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건 텔레 오퍼레이션으로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로봇의 팔, 로봇의 그리퍼, 거기 있는 센서, 그리고 비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취득이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이제 엔드-투-엔드 기반으로 뭔가 시키면 얘가 이걸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술 경쟁이 더 심화되고 제가 봤을 땐 거의 터미네이터 우리가 영화에서 봐왔던 터미네이터 수준의 로봇이 개발될 때까지 기술 경쟁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그게 꿈같이 느껴졌는데 이제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다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성능 그리고 적절한 가격 이게 만나는 시점에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고 상용화가 시작되면 또 품질 향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그리고 버전업을 하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몇 개의 기업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우리 스마트폰 때랑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스카이 뭐 많았죠. LG 뭐 삼성 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이 있었지만 모토로라 결국에는 삼성과 아이폰 이 정도가 애플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에는 로봇도 한 두 축, 세 개의 두 축 혹은 세 축 정도의 대기업, 아주 메가 기업이 탄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되면 1가구 1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학자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노동의 종말이 올 수가 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진짜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면은 마치 과거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제패하면서 많은 노예를 이용해서 노동을 대신시키고 귀족들은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것만 했는데 이런 시대가 또 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게 무슨 허황된 말이냐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약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굉장히 많은 여가 시간을 우리가 노동에서 해방돼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일했어야 되는데 점차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 뭐 주 4.5일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완전히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도 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땐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동을 대체를 한다면 우리가 인건비를 많이 못 받습니다. 하지만 생산 비용은 감소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생산량은 과잉 생산이 되고 인간의 소득과 구매력이 약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생산 비용이 급감되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가격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 과잉 생산된 물건을 팔 데가 없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증기기관이 산업혁명과 같이 증기기관이 발생했을 때 이 과잉 생산된 물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각 나라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영국에서는 차를 팔기 위해서 거기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래서 무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지금 제가 말하는 휴머노이드는 한 10억 대가 세상에 풀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지구에서만은 이제 더 이상은 할 게 없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확장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랑 거의 스토리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화성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성에 인간을 먼저 보내기보다 내가 봤을 때 아틀라스를 한 100대가 됐든 1000대가 됐든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식민지 개척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이게 허황된 것 같다 하지만 화성에서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 혹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견이 됐다 혹은 달만 해도 헬륨3가 풍부하다고 해서 이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으면 확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사실 우리 세상에 많은 변화를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65년도에 2000년도는 이럴 것이다 했던 상상도 그리고 2015년도에 내다본 20년 후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찾아보고 나서 현실은 상상보다 더 앞서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발전된 세상이 향후 10년, 15년 후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